사토루는 29살에 실패한 예술가이며 혹독한 현실로부터 항상 도망치는 겁쟁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머니의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썼다. 유괴범이자 살인범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그는 예상치 못하게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사용했다. 자신을 보내어 과거로 돌아가 진짜 살인범을 찾아 그리고 그에게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 사람이 후지누마 사토루이다. 29살에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두려움을 느끼는 고군분투하는 만화가이다. 자신의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억압된 기억과 감정들이 숨겨져 있는 곳, 그리고 이 두려움은 그의 그림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한 편집자가 가차없이 평론하게 만들었다. 그의 작품들은 명확한 기술적 결함은 없지만 그들은 핵심적인 어떤 불필요한 깊이가 부족하다고, 왜냐하면 그릴 때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이 너무 제약되어 있어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자아를 이스라린 비판은 사토루가 자신이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만든다. 특히 29살의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경력을 확립했을 때 그는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 피자 배달 일로 겨우 생계를 매일 유지하기 위해 그 말들이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진다. 하지만 그것들은 진정한 후회감을 전혀 품지 않는다. 단지 스쳐 지나가는 변명일 뿐, 자신의 정체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파고드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의 마음속 깊이, 그렇게 그의 일상은 흘러간다. 직장에서의 짧고 피상적인 대화들로 가득 찬 채 그가 배달을 가려고 준비할 때처럼, 그리고 동료들이 그에게 조심하라고 상기시킬 때처럼, 또는 그의 고등학교 동료인 카타기리 에리가 가는 길에 피자를 몰래 한 입 먹지 말라고 놀릴 때처럼, 그들이 만날 때마다 그녀가 반복하는 농담으로 사토루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유머인지 궁금해한다. 오직 젊은 세대만이 이해하는, 동시에 그는 그녀를 다소 이상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떤 특별한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그를 향한, 하지만 그녀는 항상 같은 말을 한다. 비록 그 자신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지만, 어느 날 배달을 위해 스쿠터를 타고 가는 길에 이상한 느낌이 갑자기 그에게 덮쳐왔다.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 자신이 리바이벌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파악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트럭을 보게 됩니다. 운전자는 핸들에 쓰러져 있습니다. 동시에 한 소년이 길가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사토루는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는 폭주하는 트럭을 막기 위해 스쿠터를 돌리고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차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멈출 수 없었고, 그 순간 그의 삶이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눈앞을 스쳐갑니다. 그는 자신이 남의 일에 개입하면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죽음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서 깨어났고 옆에는 아이리가 있습니다. 아이리는 그에게 반갑게 이틀 동안 의식을 잃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후지누마 사토루 29세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트럭을 쫓다가 일어난 사고 때문이라고 아이리가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가 거의 완전히 무사한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고, 트럭 운전사가 운전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힙니다. 반면 사토루는 아이의 생명을 구했는데 그 행동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현장에 있었고 사토루만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토루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아이리는 그를 꿰뚫어 봅니다. 그녀는 그가 얇은 장벽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쉽게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절대 웃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그때 그가 매니저에게 상황을 보고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자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술에 떠올랐고 아이리는 즉시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때 사토루는 갑자기 아이리에게 왜 일하고 있는지 물었고, 그 질문에 아이리는 놀랐지만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꿈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 꿈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면 현실이 될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사토루 안의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나중에 그는 혼자 있을 때 리바이벌 현상, 즉 능력을 되짚어보았습니다. 그에게 대감기를 강요했고 시간을 약 1분에서 5분 정도 비극이 발생하기 전으로 마치 누군가 그에게 막으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그 결과 그는 많은 사고를 막아왔지만 때로는 이번 경우처럼 부정적인 결과가 퇴원 후 오히려 그에게 돌아왔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놀랐다.
후지노마 사치코가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 그를 방문했지만 그가 깊이 잠들어 있어서 먼저 그의 집에 왔다고 했다. 잠시 머물며 소중한 머리를 다친 외아들을 돌보기로 결정했다. 사타루가 괜찮다고 주장했지만 아파트에는 침대가 하나뿐이었고 그래도 그녀는 머무르기로 결심했다. 심지어 벽장 안에 있는 침낭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사치코는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이는 52세 여성이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비범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았고 심지어 밤에 화장실에 갈 때 살금살금 걸을 필요 없다고 놀리기도 했다. 그녀는 쉽게 깨지 않을 것이라고. 이는 사타루가 비밀리에 자신의 어머니를 악마라고 부르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뉴스를 보던 중 한 보고가 사이타마에서 실종된 1학년 아이가 무사히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는 사치코에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들의 동네에서 일어났던 사토루가 5학년 때였다. 그녀는 그에게 아직 기억하는지 물으며 설명했다. 그 기억을 가능한 한 지우려고 그의 마음에서 노력했었다고. 그의 생명이 한때 위험에 처했었기 때문이었다. 사토루는 자신이 5학년 때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의 반 친구 2명이 납치되어 살해당했고 시라토리 준이라는 젊은 남자. 아이들이 그를 유키씨라고 불렀는데 그가 항상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이었다. 연쇄 살인범으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기억은 다음 날에도 사토루를 계속 괴롭혔다. 사타루와 그의 어머니가 슈퍼마켓에 있을 때 부활 현상이 또다시 발생했고 혼란스러웠다. 사토루는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기에 어머니에게 주변에 특이한 점이 없는지 둘러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녀의 예리한 눈으로 사치코는 한 남자가 차 안에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얼굴을 가리고 즉시 차를 몰고 떠났다. 그녀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중에 그들은 에리를 만났고 사치코는 그녀를 초대했다. 저녁 식사에 초대해 카레를 먹으려고 했다. 그녀는 식사 중에 요리할 계획이었다. 식사 중 에리는 사토루가 만화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깊은 감탄을 표현했다. 사토루가 존경하는 친구 같다고 말했고 그 말은 사토루를 약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들의 관계를 놀렸다. 에리가 집으로 돌아간 후 사치코는 사토루에게 말했다.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밝히기를 그것이 실패한 납치 시도였다는 것을 이는 그녀로 하여금 연결하게 했다. 18년 전의 사건과 전 사토루의 그부 히나즈키 카요의 기억이 항상 공원에 혼자 있었고 희생자 중 한 명이었던 그의 마음에 다시 밀려 들어왔다. 그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때를 기억했고 그리고 그녀에게 함께 집으로 걸어가자고 묻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꼈다. 그가 무엇보다도 잊고 싶었던 일이었고 어쩌면 그의 어머니 또한 그가 잊도록 도우려 했던 일이었다. 한편 사치코는 사건들을 조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렌터카의 번호판을 기억했고 그 남자가 눈이 마주쳤을 때 얼굴을 가렸던 방식과 그의 눈에서 받은 익숙한 느낌을 기억했다. 그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았고 충격적인 진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시라토리주는 진범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즉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사건이 진정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과 진범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녀는 사토루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 하지만 그녀는 또한 과거를 들추는 것이 자신과 아들 둘 다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인범은 자신이 식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에 살인자가 그녀를 뒤에서 공격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사토루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알아챈다.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평소와는 달랐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조심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끔찍한 광경과 마주했다. 그의 어머니가 피 웅덩이 속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칼이 그녀의 등에 꽂혀 있었다. 사토루는 패닉에 빠져 절망적으로 그녀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의 피가 그의 손을 물들였고 그때 마침 이웃이 카레를 돌려주러 왔다. 그의 어머니가 전날 밤 그녀와 나누어 먹었던. 그녀는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다. 사토루가 피 묻은 손을 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 순간 사토루의 마음은 단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잘못됐다. 그는 그러지 않았다. 패닉에 압도되어 그는 달아났다. 그가 경찰로부터 도망치던 중 가장 강력한 리바이벌 현상이 그가 경험했던 것 중 갑자기 발생했다.
이번에는 그를 단 몇 분 전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았다. 그것은 그를 훨씬 먼 과거로 던져버렸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을 발견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곳에서 그는 어린 시절 친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학교 가방을 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과거로 돌아갔던 것이다.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갔다. 끔찍한 연쇄 유괴 사건이 시작되기 직전으로 사토루는 자신을 발견했다. 혼란스럽고 낯선 현실 속으로 던져진 채 그의 29세 의식이 갇혀 있었다. 어린 시절의 몸 안에. 그는 깨달았다. 그가 1988년 2월 15일로 시간 여행을 했다는 것을, 그 사건을 그는 리바이벌 현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그가 겪었던 어떤 것보다 훨씬 컸다. 단 몇 분만이 아니라 무려 18년 전으로 그는 자신을 발견했다. 자신의 옛 교실에 앉아 있었다.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마스크맨과 블랙 같은 TV 프로그램에 대해 신나게, 또는 드래곤 퀘스트 같은 비디오 게임, 오래전에 잊혀진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로맨스의 이름. 혼란스러운 감각이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였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다. 멍하니. 그는 조용하고 고독한 소녀 히나즈키 쿄의 책상으로 걸어갔고 즉시 그부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그들은 그가 쿄를 좋아하고 두 명의 이상한 아이들인 그들이 완벽한 짝이 될 것이라고 농담했다.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 동안 사타루의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맴돌았다. 왜 그가 여기 있는 거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게 현실인가? 그는 18년 전의 과거를 다시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잊으려 했었던 과거에 압도되어 그는 두통이 있는 척 양호실에 가려 했지만 대신 가방을 움켜쥐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그의 어머니 사치코를 보고 싶은 불타는 열망이, 그가 방금 미래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바로 그 여인이 그의 모든 발걸음을 이끌었다. 집에 도착해서 그는 엄마라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과 안도감으로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집에 없었다. 여전히 직장에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주변의 모든 것의 깊은 향수를 느끼며 그녀가 마침내 살아있는 모습으로, 건강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자 사토루는 감격에 휩싸였다. 그의 어머니는 비록 그의 이상한 행동에 놀라고 약간 혼란스러워했지만 부드럽게 그를 위로했다. 저녁 식사는 소박한 햄버거 스테이크로 시작되었다. 그녀가 요리한 단순한 이 요리는 이제 사토루에게 엄청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평화의 맛이었다. 가족의 그가 한때 잃었던 소중한 순간들의 맛, 그리고 이제 되찾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는 이 작은 행복한 순간들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다시는 그것들을 놓치지 않겠다고. 그는 이 거대한 부활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을 두 번째 기회. 그리고 그는 믿었다. 미래에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려면 바로 이 과거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곧 펼쳐질 비극을 막음으로써. 그리고 그 비극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히나즈키 쿄가 있었다. 그녀는 일련의 유괴 및 살인사건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 소녀였다. 그 사건은 그가 훗날 두렵고 후회하는 사람을 형성한 사건이었다. 학교로 돌아온 후 사토루는 쿄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곧 그녀의 다리에서 멍을 발견했다. 학대의 명백한 징후였다. 이것은 그의 막연한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었다. And strengthened his resolve to intervene. Meanwhile, his friends, Kazuo, Osamu-hiro, and especially Kenya, a boy, wise and perceptive, beyond his years, once again took notice of Satoru's attention toward Kyo. They kept teasing him, and Kazu even ran to tell Kyo directly that Satoru liked her. This day he led to an extremely awkward confrontation after school. Kyo bluntly asked Satoru if he was stupid. 자율수로 생사단 called him a faker just like her. Her remark, 자율수로 생사단이 능력이죠, stunned Satoru because it struck at his very core, as he was someone who had always tried to play the role of an ideal version of himself to fit in with others, a habit he had carried since childhood all the way into adulthood. And Kyle seemed to have seen right through that facade. The conversation ended strangely when the girl suddenly asked him if he could kill someone for her, a question filled with despair and darkness. After their talk, Satoru reflected deeply on Kyo's words. He realized that by calling him fake, she did not mean she knew he was from the future, but that she recognized he was just like her, both of them wearing masks. He played the role of a cheerful, sociable boy, while she acted indifferent and emotionless. Both were trying to hide their pain and fear inside. Then Kenya approached Satoru.
saying he felt that Sadaru's concern for Kayo was something very important, not just a childish crush, and offered his help, along with the others afterward. Kenya suddenly suggested that Satoru read the student essay collection, where Satoru found Kyo's essay titled The Town Where Only I Vanish. The essay was a silent cry for help, a painful confession of extreme loneliness, and a yearning to escape to an island with no adults, no friends, no teachers, and no mother or place without suffering or sorrow. Reading those lines, Satoru fully understood Kyo's situation, and he knew he had to act. He began planning, and the first step was to create an opportunity for them to grow closer. He asked his mother for permission to hold a birthday, 3월 2일 파티에 카요를 초대할 계획. 이것은 그가 과거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작은 변화였다. 그 후, 그는 방과 후 공원에서 카요를 찾으러 갔다. 그녀가 늘 혼자 앉아있던 곳이었다. 집에 가기 싫어 어두워질 때까지 앉아있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연기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가 원했기 때문이었다. 친구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역할을 충분히 오래 연기하면 결국 그것이 자신이 누구인지의 일부가 된다고 믿었다. 그 생각은 그에게 미래의 아이리가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는 생각이었다. 사토루의 진심은 카요에게 닿은 듯했다. 그리고 그는 기회를 잡아 그녀를 자신의 생일 파티에 초대했다. 그녀가 자신이 초대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잠시 놀란 후 카요는 동의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던 그 순간 사토루는 자신의 손이 얼어붙는 것을 깨달았다. 장갑을 잊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카요는 갑자기 그의 한 손을 잡아 따뜻하게 해주었다. 작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몸짓이었다. 두 외로운 영혼 사이의 첫 번째 연결. 그것은 29세의 사토루의 마음을 당황하게 하고 얼굴을 붉어지게 했다. 그리고 그 소녀가 그가 요즘 말하기 더 쉬워졌다고 말했을 때 사토루는 실수로 그것이 자신이 더 이상 그녀에게 거짓말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해버렸다. 이것은 카요를 당황하게 하여 도망가게 했지만 어쩌면 마음속 깊이 작은 온기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눈 덮인 공원에 홀로 서서 그가 18년 전 카요를 마지막으로 봤던 바로 그 장소에서 사토루는 자신의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더 이상 카요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 곁에 있을 것이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그의 29세의 마음은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조각난 오래된 비극의 기억들을 조합하면서 히나즈키뿐만 아니라 카니시 아야와 스기타 히로미도 희생자였음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깨달았다. 당시 히나즈키만이 10살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생일이 3월에 그녀가 사라졌을 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토루는 이로부터 결정적인 시점을 유추해냈다. X일, 히나즈키가 유괴된 날은 분명히 그 사이에 3월 1일부터 그녀의 생일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날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면 유괴를 막고 비극적인 시간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터였다. 학교에서는 분위기가 활기 넘치게 변했다. 스케이팅 대회가 열렸고 남자아이들은 짝을 이루어 경쟁했다. 불행하게도 사토루는 하마다와 짝이 되었다. 전국 선수권 대회의 스타이자 우승 아이스하키 팀의 선수이며 과거에도 이길 수 없었던 상대였다. 여자아이들은 히나즈키에게 사토루를 응원하라고 재촉했고 그녀는 망설이며 사토루에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었다.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껍질을 깨고 나오게 하고 싶었던 사토루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주가 시작되자 사토루는 어른으로서 물리학과 신체 역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점을 살려 탁월한 출발을 했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하마다를 앞질렀다. 하지만 그때 그의 내면에서 갈등이 폭발했다. 그는 매일 열심히 훈련한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 이점을 사용하여 이기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마다가 진정으로 승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춰 하마다가 앞서 나가 1등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선적인 고귀한 행동은 쓰디쓴 역효과를 낳았다. 하마다는 모욕감을 느끼고 사토루에게 화를 내며 따져 물었고 자신은 사토루 같은 사람이 싫다고 말했다. 사토루는 자신이 18년 전과 똑같은 실수를 그가 18년 전에 저질렀던 실수였다. 정직하게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착한 척하려다 저지른 실수였다. 경주 후 사토루는 히나즈키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하지만 통찰력으로 자신도 가면 뒤에 숨어있던 사람처럼 그녀는 즉시 그의 연기 뒤에 숨겨진 거짓을 꿰뚫어 보았다.
냉정하게 그녀는 그들 둘 다 가짜이자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다. 그들 사이의 거리를 더욱 넓혔다. 사토루는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면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첫걸음은 그녀의 생일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엑스데이에 대한 그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사토루는 학교로 돌아와 담임선생님을 찾아갔다. 야시로가 쿠는 사토루가 보기에 날카로운 눈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야시로는 재빨리 짐작했다. 사토루가 큐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토루가 설명했을 때 그녀에게 생일을 직접 물어볼 수 없다고. 야시로는 기꺼이 학급 연락처를 보여주었다. 사토루는 깜짝 놀라 발견했다. 히나즈키가 자신과 같은 생일인 3월 2일이라는 것을. 야시로는 아마도 표가 너무 수줍어 그 우연의 일치를 말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격려했다. 사토루에게 함께 생일을 축하하라고. 그는 또한 조언했다. 사토루에게 경주에서든 쿄와의 관계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제 사토루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가졌다. 그는 히나즈키의 운명이 결정될 엑스데이가 3월 1일 단 10일이 남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사토루는 히나즈키를 찾으러 공원으로 갔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그는 뜻밖의 시라토리 준을 만났다. 아이들이 유키씨라고 부르던 남자 미래에 부당하게 사형 선고를 받을 사람이었다. 29세의 눈으로 사토루는 이제 유키를 보았다. 씨를 완전히 다르게 의심스러운 실업자가 아니라 말을 더듬는 온화한 23세의 남자이며 아버지 가게에서 새벽 4시부터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앞에서 더 성숙하게 들리려고 제대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사토루는 유키씨에게 히나즈키에 대해 물었고 그는 확인해 주었다. 그녀를 알고 있으며 공원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이 만남은 더욱 사토루의 유키씨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켰다. 그가 완전히 무고하다는.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맹세했다. 그 범죄를 막겠다고. 히나즈키를 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유키씨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서도. 공원에서 히나즈키를 찾지 못하자 끔찍한 예감이 사토루를 그녀의 집으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가 어질러진 마당의 낡은 창고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또한 밖에서 그녀의 타버린 장갑을 발견했다. 그가 그녀를 나오도록 설득하려 했을 때 히나즈키의 엄마가 적대감 가득한 얼굴로 나타났고 사토루는 히나즈키의 몸에 난 멍자국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가 엄마에게 캐묻자 엄마는 히나즈키에게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하게 시켰다. 그리고 10살의 몸에 갇힌 사토루는 철저하게 무력하고 분노에 휩싸인 채 그저 서서 그 여자가 히나즈키를 안으로 끌고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잔혹한 구타 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졌고 그 장면은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 다음날 학교에서는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히나즈키는 상처를 어설프게 숨긴 채 늦게 도착했고 그리고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의 점심값이 사라진 것이다. 미사토라는 이름의 반 친구가 즉시 히나즈키를 비난했다. 그녀가 가난하고 아직 점심값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 전체가 빠르게 동조하여 잔혹한 심판의 장으로 만들었다. 사토루와 케냐가 히나즈키를 변호하기 위해 나섰다. 누구든지 그녀를 모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야시로 선생님이 개입했다. 카요가 그날 돈 관리를 맡았으니 돈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며 교묘하게 논쟁을 끝냈다. 선생님은 히나즈키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보호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토루는 그런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방과 후 히나즈키는 자신을 변호해준 사토루에게 고마워했고 그들의 대화 중에 그녀는 그에게 미사토와의 오랜 3학년 때부터 쌓인 원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또한 미사토의 집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 때 반짝이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기억도 언급했다. 그 순간을 포착하여 사토루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제안했다. 지금 당장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가자고. 사토루는 눈 덮인 언덕으로 히나즈키를 이끌었다. 그곳에는 외로운 늙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가지들은 어둑한 저녁 불빛 아래 서리로 반짝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들의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불렀다. 가는 길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눈 속에서 노는 한 쌍의 붉은 여우를 보았다. 사토루가 이전 시간선에서 혼자서 한 번 목격했던 광경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히나즈키와 함께 나눌 수 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언덕 꼭대기에 서서 나무 앞에 섰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히나즈키는 웃으며 사토루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월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사토루는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름에 다시 나무를 보러 이곳으로요.
그가 모든 것을 걸고 되찾으려던 미래의 약속, 그녀에게 되찾아주기 위한 X데이인 3월 1일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사토루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굳혔습니다. 그는 18년 전 사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운명의 날을 기억했습니다. 쿄가 서 있었다는 것을, 평소처럼 오후 6시 전 어느 시간에 공원에 혼자, 그가 그들의 비밀, 아지트로 잃어버린 장갑을 찾으러 가는 동안 는 잠시 유키, 센이 강가에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 지나갈 때쯤 다시 공원을 가로질러 히나즈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임무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는 아무 일도 3월 1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합동 생일 파티를 다음 날인 3월 2일에 히나즈키와 함께 축하해야 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미래를 바꾸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 범죄를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버렸다는 것을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히나즈키를 그녀의 유해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 따라서 사토루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나가고 싶다고. 그러자 그의 눈치 빠른 어머니는 즉시 그에게 데이트를 한다며 놀렸고 심지어 용돈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토루는 당황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전직 뉴스 기자로서의 날카로운 직감으로 사치코는 재빨리 짐작했습니다. 문제의 소녀가 히나즈키라는 것을. 그녀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동시에 학교에서도 갑자기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토루는 친한 친구 케냐카조, 오사무 그리고 히로미를 초대하여 자신과 히나즈키에게 합류하도록 했습니다. 과학센터로의 여행에. 하지만 그들은 모두 의문스럽게 거절했습니다. 각자 바쁘다는 모호한 변명을 하며, 그리고 나서 그가 가는 것이 더 즐거울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히나즈키와 단둘이 그들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 분명했고, 사토루는 깨달았다. 그가 가장 큰 도전에 혼자 맞서야 한다는 것을. 히나즈키 엄마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 대립은 정확히 그가 예측했던 대로 진행되었다. 히나즈키 엄마는 극도로 적대적이고 냉혹했다.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카요가 집에 남아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모욕적인 말로 사토루의 동기를 추궁했다. 심지어 자신의 딸을 우울한 아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문제는 사토루가 순간적인 분노로 우발적으로 친구를 구하고 싶다고 불쑥 말했을 때 절정에 달했다. 부주의한 실수는 그 여자의 의심과 분노를 더욱 깊게 할 뿐이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다. 사토루의 엄마 사치코가 구세주처럼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이 따라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불길한 예감 때문에 아이들을 따라왔다고. 그리고 캐스트롤 파워원 엔진 오일처럼 그녀는 상황을 장악했다. 그녀는 히나즈키 엄마에게 직접 맞섰고 부모의 논리를 사용하여 그들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녀들의 긍정적인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그녀는 또한 갑자기 언급했다. 그들의 가족이 몇 가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그리고 정중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초대를 건넸다. 이야기하자고. 이는 능숙하게 제압한 영리한 움직임이었다. 다른 여자의 저항을. 그리고 그녀가 마지못해 카요를 내보내기로 동의하게 만들었다. 2월 27일 토요일 사토루와 히나즈키는 과학센터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화창한 날이었다. 그리고 히나즈키는 짐을 벗어던진 듯 보였다. 그녀는 더 편안하고 명랑해졌다. 심지어 그를 바보라고 부르는 것도 삼갔다. 그들이 탐험하는 동안 사토루는 기묘한 데자뷰를 느꼈다.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원래 시간선에서 그도 이곳에 왔었다는 것을, 혼자 와서 우연히 히나즈키를 만났었다는 것을. 그들은 비슷한 대화를 나눴었다. 섬뜩한 생각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같은 과거를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다시 한번. 하지만 그가 걱정에 잠겨들려던 바로 그때 확연히 다른 일이 일어났다. 그의 친구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볼일을 일찍 마쳤다고 말했다. 일찍 끝내고 그들에게 합류하러 왔다고.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일이었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의 행동이 정말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사토루는 안도감과 희망이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미래는 더 이상 정해진 길이 아니었다. 다음 날들은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다. 월요일에 2월 29일 히나즈키는 제 시간에 학교에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은 밝고 생기 넘쳤다.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다. 사토루는 실수로 칭찬을 불쑥 내뱉었다. 그녀의 얼굴이 예쁘다고 말했고이는 온 학급의 또 다른 놀림으로 이어졌다. 그는 다음날 아침에 그녀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3월 1일 X데이, 그가 가장 경계해야 했던 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다. 사토루는 히나즈키의 곁을 하루 종일 지켰다. 아침에 그녀를 데리러 갔고 함께 학교에 갔으며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는 고집했다. 그녀를 아동센터에 데려가 놀자고.
그녀가 일찍 집에 가서 준비하고 싶어 했음에도 그의 생일 선물을 그는 단 1초도 그녀를 혼자 두기를 거부했다. 밤이 찾아오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그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떠나기 전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내일 데리러 올게 해. 히나즈키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향한 대담한 선언이었다. 그리고 근처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도 그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선언이었다. 그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그날 밤 사토루는 엑스데이를 성공적으로 넘겼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다. 다음날 아침 3월 2일 생일. 두 사람 모두의 생일이었다. 사토루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히나즈키의 집으로 달려갔고 함께 그들은 학교에 갔다. 하지만 수업 후 그들은 야시로 선생님에게 붙잡혔다. 끝까지 작은 일을 돕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사토루의 집에 도착했을 때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을 위해 모든 친구들이 와 있었다. 사토루의 어머니와 함께. 그들은 몰래 성대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던 것이다. 심지어 야시로 선생님까지 참여했던 계획이었다. 파티는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외로운 생일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분위기였다. 사토루는 18년 전 일을 경험했다. 히나즈키는 많이 웃었고 선물도 받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들에게 둘러싸였다. 사토루에게 선물을 다 못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다음날 주겠다고 약속했다. 사토루는 기꺼이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 사토루가 히나즈키를 집에 바래다 주었을 때 그녀는 그에게 고마워하며 약속을 다시 말했고 그날 밤 사토루는 완전한 승리감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해냈다 역사를 바꾼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는 늦잠을 자서 학교로 서둘러 갔다. 늦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때 선생님의 한마디가 그의 온 세상을 산산조각냈다. 카요만 오늘 늦었구나. 히나즈키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사토루는 얼어붙었다. 그는 생일 파티 다음날 히나즈키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 약속은 서로에게 했던 전날 밤의 약속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잔인한 진실이 사토루를 파괴적인 강타처럼 덮쳤다. 히나즈키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그는 순진한 변명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그녀가 생일 선물을 마무리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어서 늦잠을 자서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익숙한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는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 히나즈키의 집으로 달려갔다. 조용하고 차가운 집 앞에서 헛되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 그는 불안한 징후를 발견했다. 발자국이 성인 사이즈 부츠에 이틀 전 내린 눈 위에 찍혀 있었는데 이는 그가 떠난 후 성인 남자가 그곳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의 모든 희망은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실패했음을 알았다. 그는 소녀의 운명을 바꿀 수 없었다. 다음 이틀 동안 사토루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물렀다.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집에 있는 동안 그는 우연히 어머니 사치코가 전 이시카리 방송국 동료와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다. 그들은 히나즈키의 실종 소식을 대중의 공포를 피하고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에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사토루는 과거에도 어머니가 늘 조용히 자신을 잔인한 현실로부터 보호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Truth. Sachiko comforted him saying it was not his fault, that no one could do everything but her words could not ease the feeling of helplessness and guilt tormenting him. 디 스로싱 하는 메스 스로싱 예른 친 카레 디 콘저 톰 카난티 에라 이스스모키라도 디 톰 카난티 카염레스 had moved to live with her grandmother in Sapporo due to family reasons alike agreed upon by the school and the parents association to silence rumors. But Satoru knew the truth. He noticed that despite the media blackout, a police car still stood watch near Hinazuki's house, a sign that an investigation was quietly underway. And then history began to repeat itself, cruelly. Just 6 days after Hinazuki's disappearance, the second victim, Nakanishi Aya, a student from Izumi Elementary School, also went missing. The focus of the investigation immediately shifted to a series of child abductions, and the police car near Hinazuki's house began appearing less frequently in a moment of unbearable heartbreak. Satoru saw Hinazuki's mother throwing away a garbage bag. Inside were a pair of half-knitted wool gloves. The unfinished birthday gift Hinazuki had promised to give him, a shattered symbol of a promise that would never be kept. And right after that, Satoru's world collapsed. The revival phenomenon ended abruptly.
hurling him back to the cruel reality of 2006. He found himself once again a 29-year-old fugitive hiding beneath a bridge, and through the crackling of police radios, he heard his name declared the prime suspect in the murder of his own mother. Fujinuma, Sachiko, the cruel reality crashed down on him. He had failed to save Hinazuki. His mother was dead, and now he was a wanted man with no other choice. He had to keep running. While on the run, he sought help from his manager at the pizza shop, lying that he had argued with his mother and run away from home. The kind Harushiro Shinkira manager let him stay without suspicion. However, when Satoru watched the evening news, he realized it would not be long before his identity was revealed, and that the manager, being a law-abiding citizen, 예상대로 분명히 경찰에 신고할 터였다. 다시 도주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는 발각되었지만 경찰이 아닌 직장 동료 에리에게 그녀는 그를 찾았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차로 그가 도주하는 것을 도왔다. 에리는 사토루를 태우고 그녀의 삼촌 집으로 향했다. 그녀가 머물고 있던 곳이었다. 그리고 뉴스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이 그녀의 직장을 신문한 것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의 무죄를 완전히 믿었다. 그와 같은 남자는 절대로 살인을 저지를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그녀의 무조건적인 믿음은 강력한 사토루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의 힘의 원천이 되었다. 그녀는 또한 18년 전 사건에 대한 책을 돌려주었다. 그가 남겨두었던, 그리고 그들이 함께 그것을 검토하면서 사토루는 중요한 세부사항을 알아차렸다. 그가 놓쳤던 히나즈키의 사망 날짜가 기록에 박혀 있었다. 더 이상 3월 1일이 아니라 3월 3일 인형 축제였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행동이 히나즈키를 이틀 더 살려두었다. 역사는 바뀔 수 있다. 희망이 그의 내면에 다시 한번 되살아났다. 만약 그에게 주어진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그는 여전히 그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안전은 오래가지 못했다. 매니저가 에리에게 전화했다. 걱정하는 척하며 도움을 제안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위치를 알아내려 하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에리의 날카로운 직감은 그 속임수를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직접 맞섰다. 그의 신뢰 부족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며 그들을 다시 한번 은신처에서 도주하게 만들었다. 다리 아래 숨어 있는 동안 사토루는 에리에게 왜 그렇게 완전히 자신을 믿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어떻게 가계절도 혐의로 억울하게 고발당했는지에 대해, 그리고 비록 그가 무죄였음에도 그녀 어머니의 믿음 부족이 그들의 가족을 파괴했다. 그 이후로 에리는 맹세했다. 자신이 항상 신뢰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그녀는 사토루에게 내가 믿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너를 믿고 싶은 거야 라고 확신에 찬 행동으로 말했다. 어머니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에리는 사토루를 위해 옷을 가져오러 떠났다. 그녀가 집에 돌아와 마치자마자 모든 것을 준비하던 중 그녀의 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사토루의 어머니의 번호였습니다. 메시지는 거기 있어 에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즉시 살인범이 가져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토루의 어머니 폰을요. 그는 그녀가 혼자이고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몇 분 후 불길이 에리의 집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를 죽이려는 치명적인 함정이었죠. 사토루와 에리는 이제 불확실하고 끔찍한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아리는 나중에 있었던 일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고백했다는 것을요. 남편을 믿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 아리는 자신이 그들 둘 모두를 계속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 믿음이 사람에 대한 그녀의 가장 소중한 자질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무참히 중단되었습니다. 불길이 갑자기 집안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였죠. 가까이 숨어있던 사토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리가 아직 안에 있다는 사람들의 외침을 들었을 때 말이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불길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일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에게 믿음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짙은 질식할 것 같은 연기 속에서 의식을 잃은 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밖으로 데려가려고 애쓰는 동안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피자 가게 매니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 후 매니저는 사토루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공로를 그녀를 구한 것으로 가져가 그를 보호하겠다고 말이죠. 사토루가 도망치는 동안 그의 마음은 미친 듯이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인범이 고의로 에리를 죽이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동안 에리는 몰래 자신의 폰을 그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경찰이 살인범이 보낸 함정 메시지를 찾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 메시지는 그의 어머니의 전화번호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살인범이 아리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스토킹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자 가게에서 그녀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사토루의 근무 일정을 확인하러 왔을 때 말이죠. 사토루의 어머니를 죽이려는 계획의 일부로요. 사토루는 자신의 적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영원히 도망칠 수 없으며 그를 찾기 위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가 살인범을 찾거나 아니면 노력하다 잡히거나 그런 결심으로 사토루는 사용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 연락처를 이용해 사와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전직 기자. 전화 통화는 긴장과 경계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만나기로 합의했다. 사토루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사와다는 즉시 사토루의 무죄를 믿는다고 밝혔다. 사치코 같은 어머니는 절대 살인자를 키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는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 그 대화에서 사치코는 주장했었다. 시라토리 준즉 유키씨는 무죄이며 진범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사와다는 이후 18년 된 사건의 전체 경과를 설명했다. 경찰 기록에 기반하여 유키씨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면밀하게 구성된 이야기였다. 그가 카요를 납치했다는 주장도 포함되었다. 창고에서 납치해 냉동고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돌려보냈다는 시나리오였다. 사토루는 이것이 완전히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어서 살인자의 범행 수법을 설명했다. 범행 현장을 조작하여 주변에 무고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린 놀랍도록 지능적인 남자였다. 그들을 용의자로 만들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모든 흔적을 지웠던 것이다. 한편 병원에서는 에리가 또 다른 종류의 싸움에 직면했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친척들은 언론과 경찰에 의해 설득당했다. 사토루가 살인자이자 방화범이며 자신은 조작된 희생자라고 믿는 친척들 말이다. 에리는 고통과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가 사토루의 무죄를 변호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와다의 문서와 함께 수사로 돌아가서 사토루는 돌파구를 찾았다. 그는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다. 경찰이 세 번째 희생자 스기타 히로미에 대해 추론한 내용에서였다. 그들은 믿었다. 히로미가 여자아이로 오인되어 살해당했다고. 그러나 사토루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살인자는 히로미가 남자아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를 살해했다. 자신을 초기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였다. 그 목록에는 아마도 히로미를 모르는 남자들만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의미했다. 진범의 이름이 용의자들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히로미의 살해 이전에 목록에 오른 용의자들 말이다. 병원에서는 에리의 어머니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리고 딸이 필사적으로 변호하며 사토루를 변호하고 믿어주지 않는 고통을 표현하는 것을 듣고 그녀는 자신의 후회를 떠올렸다. 과거의 남편을 믿지 못했던 것에 대해 그녀는 에리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에리를 믿으며 도망치는 것을 도왔다고요. 병원에서부터 에리는 즉시 사토루에게 연락했고 둘은 평소 만나던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토루는 경찰의 함정일 수도 있다고 두려워했지만 에리를 믿었고 그녀가 혼자 왔기 때문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에리는 사토루에게 마지막 용의자를 알려줬습니다. 니시조노라는 남자 도시 시의원이자 피자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죠. 그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근무 일정과 주소에도요. 하지만 니시조노라는 이름은 사와다의 용의자 목록에 없었고 사토루는 또 다른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만화에서 상상했던 사신 캐릭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만 가져다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에리가 그를 절망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신을 더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토루가 에리의 말에 희망을 다시 불태울 때 경찰이 갑자기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그를 체포했습니다. 에리는 주저앉아 경찰을 그곳으로 이끌었다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혼자 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토루는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면서도 그녀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지는 대신 그는 자신을 믿어주는 그녀의 믿음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뒤돌아서 에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계속 싸울 수 있다고 말하며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유일한 사람에게 보내는 감사의 제스처였습니다. 그의 곁을 지켜준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던 체포의 순간에요. 사토루의 눈은 군중을 훑다가 한 얼굴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진정한 살인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파괴했던 자를요. 압도적인 절망과 맹렬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결의가 그 안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는 소리 없는 고통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한 번 더의 기회 마지막 복귀를 간청했습니다. 마치 우주가 그의 간청을 들은 듯했습니다. 리바이벌 현상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동되어 그를 과거로 중요한 순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1988년 2월 27일과 학관에서 그의 친구들이 나타났던 바로 그 순간, 그리고 타임라인이 처음으로 바뀌었던 때였습니다. 이번에 사토루는 더 이상 혼란스러운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전사였다. 고통과 실패의 기억을 짊어진 채 그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해야만 했다. 혼자 행동해야 할지라도, 추악한 일들을 해야 할지라도 그는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이었다. 나중에 일행이 집으로 향하던 중 그의 영리한 친구 케냐가 사토루에게 책에 대해 물었다. 그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어떤 것. 사토루는 기억할 수 없었다. 그것은 18년 후의 미래에서 온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깊은 생각에 그의 어머니는 걱정했다. 그리고 그는 실수로 미래의 정보에서 무언가를 언급했다. 어떤 곳으로 가는 직행기차 노선에 대해. 그때는 그녀에게 혼란스러운 말이었다. 하지만 더 큰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었다. 다음날 2월 29일 사토루는 더 이상 혼자 행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동맹이 필요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책을 케냐와 단둘이 이야기할 핑계로 삼았다. 그리고 텅 빈 복도에서 케냐는 진실을 밝혔다. 그는 그 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시험이었다고. 자신의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통찰력으로 케냐는 사토루를 마주했다. 사토루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고 느끼며 말했다. 그 안에 또 다른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케냐는 인정했다. 자신이 오래전부터 히나즈키의 멍자국을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행동할 힘이 없음을 느꼈고 사토루의 행동은 말 없는 비난처럼 보였다고.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그러고 나서 그는 질문했다. 사토루 넌 누구야? 그렇게 놀라운 통찰력에 직면하여 사토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솔직한 대답을 했다. 그는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단순한 고백이었지만 확신으로 가득 찬 고백이었다. 그것이 케냐를 설득했고 사토루는 친구에게 전적인 신뢰를 주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히나즈키가 곧 살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를 의심하는 대신 케냐는 즉시 사토루의 편을 들었다. 그는 이미 슈퍼히어로라고 말하며 자신도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순간부터 동맹이 형성되었다. 믿음직한 동맹과 함께 사토루의 계획은 더욱 대담하고 확고해졌다. 그는 보냈다. 히나즈키를 케냐와 히로미와 함께 아동센터로. 그가 유키씨를 만나러 가는 동안 교묘한 질문을 통해 그는 유키씨 아버지 방의 위치를 확인했고 유키씨가 더 이상 히나즈키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친구들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유키씨의 진정한 기쁨은 이 소식을 듣고 그의 무죄를 더욱 확고히 했다. 사토루의 눈에는 그는 살인자가 단순히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부드럽고 남을 잘 믿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기로 결정했다고 이해했다. 3월 2일 생일 파티 후 밤이 되자 사토루는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유키씨의 집으로 몰래 가서 얼음 덩어리를 던져 아버지 방 창문을 깼다. 이것은 경찰을 부르고 완벽한 유키씨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기물파손 행위였다. 바로 그 범죄의 밤에. 그리고 그는 히나즈키의 집 근처에 숨어 그녀의 엄마를 지켜봤다. 그리고 어두운 분노가 그 안에서 치솟았다. 그는 그녀를 제거하는 것을 고려했다. 히나즈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하지만 케냐가 제때 개입했다. 만약 그가 살인자가 된다면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고 그에게 상기시키며 그를 벼랑 끝에서 끌어냈다. 사토루는 이어서 그의 마지막 가장 무모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히나즈키를 직접 유기할 것이었다. 그는 파티 후에 그녀를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내가 너를 유기할 거야 라고. 그리고 히나즈키는 절대적인 신뢰를 담아 그저 응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버려진 버스로 갔다. 케냐가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비밀 아지트였다. 그들은 차가운 버스를 아늑한 임시거처로 바꾸었다. 히나즈키를 위한 안전한 요새였다. 그날 밤 사토루는 컵라면을 가지고 돌아왔고 그들은 늦은 식사를 함께했다. 드문 평화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사토루는 히나즈키에게 여름 캠핑 여행을 약속했다. 밝은 미래를 위한 서약이었다. 그는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다음날 3월 3일 그들은 히나즈키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성공했다. 사토루는 이때부터 모든 것이 미지의 영역임을 알고 있었다. 살인자의 행동과 히나즈키의 엄마는 예측 불가능해져 있었다. 학교에서 그들은 히로미를 계획에 끌어들였고 히나즈키는 그녀의 영리함으로 모두가 핑계를 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만약 발각된다면 그녀가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며. 하지만 그들 곁에 있는 전사. 그러나 그날 밤 히나즈키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 와서 무언가를 놓고 떠났다.
사토루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일찍 잠에서 깨었고 그의 어머니 사치코는 그를 위해 여분의 도시락을 조용히 준비해 두었다. 그는 버려진 버스에 있는 비밀 기지로 갔다. 그곳에서 히나즈키가 기다렸고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다가올 폭풍 전의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학교에 가는 길에 사토루는 뜻밖의 마키시마 아야를 만났다. 두 번째 희생자가 되었을 소녀였다. 그가 막으려 싸우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수업 시간에 그와 친구들은 연극을 계속했다. 그는 모른 척했다. 히나즈키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고 나중에 사토루는 야시로 선생님과 이야기했는데 그가 고무적인 소식을 전했다. 그는 아동복지센터에 연락했었고 그날 저녁 히나즈키의 집을 방문할 예정이었다고 계획대로 그녀를 구출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다. 복지 담당자들은 야시로 선생님과 함께 히나즈키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들을 보자마자 도망쳤던 것이다. 그래도 야시로 선생님은 쿄가 안전하다고 모두를 안심시켰다. 사토루에 대한 그의 믿음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의 기지로 돌아와 사토루는 히나즈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그 승리감에 젖은 순간 그녀는 그에게 뒤늦은 생일 선물인 털실 장갑 한 켤레를 주었다. 그녀가 직접 짰던 것인데 마지막 약속이 이뤄지면서 사토루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마치 기다려온 것 같았다.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히나즈키가 누군가 버스에 침입했다고 말했다. 전날 밤에 그리고 그들이 수상한 종이 상자를 조사했을 때 그들은 살인 도구 세트를 발견했다. 질식을 위한 숯과 스프레이, 캔 그리고 다른 도구들이었다. 사토루는 즉시 그 버스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살인자의 은닉처임을 깨달았다. 그가 도구들을 보관했던 장소였다. 임박한 위험을 깨달은 사토루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그는 히나즈키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의 어머니 사치코 씨는 그들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그녀는 그들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친구를 용감하게 도와준 것에 대해. 그리고 그녀는 큰 냄비 가득 카레를 요리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날 밤 히나즈키는 진짜 가족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욕조에서 목욕했고 사치코가 머리를 감겨주고 돌봐주었으며 그녀는 잠들었습니다. 사토루와 함께 거실에서 평화롭게,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사랑과 안전이 가득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즐거운 아침 식사를 함께 할 때 사토루와 그의 어머니는 히나즈키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어머니의 분노는 폭발하여 경로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며 사토루와 그의 어머니를 비난했고 사치코가 자신의 아이를 유괴했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사치코는 침착하고 강인하게 그녀를 마주하고 간단하지만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카요를 정말로 찾아다녔나요? 지난 사흘 동안 이 질문은 드러냈습니다. 아케미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을요. 그녀를 미친 상태로 몰아갔고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공격하기 위해 삽을 집어 들었습니다. 사토루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치코는 아케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신경 쓰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라고요. 대립이 절정에 달했을 때야 복지센터 직원들이 야시로 씨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사치코와 야시로가 미리 마련해둔 계획이었고 아케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카요를 끌고 가려 했지만 저지당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카요의 할머니였죠.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여자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직면하자 아케미의 굳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의 어머니는 사과했습니다. 싱글맘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도와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은 아케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눈 속에서 어머니에게 매달렸고 어린아이처럼 울며 엄마라고 애절하게 불렀습니다. 그 외침은 여러 세대에 걸친 비극을 드러냈습니다. 사토루는 깨달았습니다. 카요가 어머니를 위로하러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소녀에게 그 어머니는 피난처가 아니라 모든 고통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케미는 도움을 받기 위해 끌려갔습니다. 야시로 씨는 사토루를 칭찬하며 그의 용감한 노력들이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의 말은 사토루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마치 아버지가 할 법한 말처럼 들렸다. 카요는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 그녀가 떠났을 때 진정으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사토루에게 눈물과 희망 가득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가 가는 것을 보며 사토루는 그 에세이를 떠올렸다. 나만이 없는 거리, 이제 카요는 더 이상 사라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만의 길을 걸어 밝은 미래로 나아갈 것이었다. 카요가 안전해지자 임무는 완수되었다. 하지만 사토루는 공허함을 느꼈다. 살인범이 여전히 밖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음 표적은 히로미와 나카니시 아야가 될 것이었다.
그는 다음 임무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카니시 아야를 추적하여 그녀의 일상을 파악했다. 그리고 한 번은 우연히 그와 그의 어머니가 야시로 씨의 차를 얻어 탔다. 여행 중에 사타루는 우연히 야시로의 수납칸에서 사탕상자를 발견했다. 작지만 이상한 세부사항이었고 야시로는 담배 대용으로 그것들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사타루는 더 이상 혼자 행동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케냐를 데리고 버려진 버스에 있는 그들의 비밀기지로 갔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연쇄살인범이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카요를 학대로부터 구하는 것은 그 살인범을 막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부일 뿐이었다. 케냐는 사타루의 이야기가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친구를 믿기로 했다. 그는 말했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말이 되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사타루를 믿는지 여부이며 그는 믿기로 선택했다고. 히로미도 그들의 동맹에 합류했다. 세 명 모두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지가 있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의 지지와 함께 슈퍼히어로인 사타루는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그는 후회하며 그 말을 떠올렸다. 내가 그녀를 구할 수만 있었다면 18년 전 어머니에게 흐느끼며 말했던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맹세했다. 그는 모두를 구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나카니시 아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사타루와 히로미는 아야가 자주 가는 곳으로 함께 갔다. 그들의 다른 친구인 카즈오와 오사무가 호기심에 몰래 그들을 따라왔다는 것을 모른 채였다.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사토루 reflected on his original life in 1988. A life haunted by the losses of Kyo, Harumi and Nakanishi and a sense of guilt that had carved a deep hole in his heart. Mr. Yashiro's speech about filling the gaps in each person's soul resonated deeply with him. Now that Hinazuki Kyo was safe, Satoru's mission shifted to the next target, Nakanishiya. He and his companions, Kenya and Hiromi, approached Aya, and after an initially awkward conversation about piano and Shakespeare, they invited her to visit their secret base. Aya first thought it childish, but she was drawn in by Kaju's sincerity and enthusiasm, which he protected as a symbol of adventure. And from that, a friendship blossomed. Aya began spending time at the base, escaping her loneliness, and Kazuo volunteered to escort her, coming every day to pick her up after cram school. A pure, lovely relationship formed. Meanwhile, Hiromi also found his own happiness. He confided to Satoru and Kenya that he had always felt lonely because his parents came home late. But taking part in the mission to fill the gaps for Kyo and Aya helped him fill his own emptiness. With the three original victims now wrapped in friendship and no longer alone, Satoru felt as if his mission had been accomplished. However, an unease remained. He realized he had only saved the victims, not caught the killer, and that the killer, stripped of his intended prey, would surely search for alternative targets. Then he noticed Misato Yanijihara, the classmate who had been ostracized after the lunch money incident, and realized that Misato's isolation had made her an ideal new target. Satoru's fear was confirmed when he learned that Mr. Yashiro had invited Misato to watch an ice hockey game of pretext to bring her to a secluded place, and Satoru knew he had to act. He went to the rink to watch Misato. Suddenly, Misato stood up and went toward the restroom. Time crawled. Satoru grew anxious, thinking she had been gone too long, and at that moment, Mr. Yashiro appeared holding a lollipop. 그는 사타루에게 거기서 뭘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사타루는 미사토와 얘기하고 싶다고 더듬거렸다. 하지만 야시로는 미사토가 이미 떠났다고 아무렇지 않게 알렸고 게임이 시작조차 안 했는데 사타루는 깜짝 놀랐다. 직후 그는 시라토리 가문의 트럭을 보았다. 과거에 의심받았던 그부의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는 야시로 씨에게 몸을 돌렸다. 뭔가 있다고 말하며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며 그의 도움을 간청했다. 야시로의 차 안에서 사타루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그는 그들의 탐정놀이와 친구들에 대해 말했다. 외로운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그들의 노력의 위장이었다. 그는 납치범이 숨어있다고 가장하고 찾았다고 설명했다. 자주 혼자 있는 소녀들과의 우정을 야시로는 들었고 사타루를 칭찬했다. 비록 그들이 단지 놀고 있었을 뿐이라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실제 결과가 나온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때 대화는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야시로는 미사토의 외로움을 알아본 사타루의 정신과 용기를 칭찬했다. 미사토의 외로움을 사토루는 고백했다. 히로미가 말해줘서 알았을 뿐이라고.
그리고 미사토를 미끼로 간접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유인하기 위해 살인자를 야시로는 뒤틀린 철학으로 그를 위로했다. 미끼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전술이며 사타루의 최근 모두에게 향한 비정상적으로 친근한 행동은 모두 그 목적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사타루는 그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모두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고 싶다고? 자신의 것과 다른 사람들의 것 모두를.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를 깨달았다. 그것은 정확히 야시로가 졸업식에서 사용했던 말과 똑같았다. 이전 타임라인의 연설에서 야시로는 기묘하게 웃었다. 위대한 정신은 서로 통한다고 말하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 철학이며 그가 말할 계획이었던 졸업식 날에 대해 만약 그가 6학년 담임으로 배정받았다면 말이다. 야시로는 사타루에게 독백을 이어갔다. 그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미사토를 미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선과 악은 단지 같은 동전의 양면일 뿐인 행동이었다고 사람들이 보상하기 위해 취한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나도 극단적인 사고방식이라 사타루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야시로는 자신이 직접 어떤 특정 인물에게 접근하기 위해 온갖 일을 했었다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심지어 비열한 수법까지 써가며 즐거움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사타루는 순진하게 그 사람이 여자친구냐고 물었고 야시로는 답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연애와 비슷하다고. 둘 다 마음의 구멍을 채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는 글로브 박스를 향해 손을 뻗으며 사타루에게 사탕을 먹겠냐고 물었지만 사타루가 들여다보았을 때 안에 텅 빈 사탕 상자를 보고 나자 야시로는 한 문장을 내뱉었고 그것은 사타루의 모든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이건 내 차가 아니거든. 그 순간 사타루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살인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바로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야시로는 독백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항상 변한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 그 순간은 바로 지금 마음속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노력하면서 말이죠. 더 많은 장애물에 직면할수록 그것을 극복했을 때의 행복은 더 커진다고요. 야시로는 사토루의 거짓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가 단지 가장한 것이 아니라 유괴범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확신하며 행동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믿기를 거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뒤틀린 즐거움으로 그는 자신의 전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타루를 자신의 상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그가 아야를 따라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요. 그가 사토루와 그의 어머니를 집으로 태워다 준 날은 그가 아야와 함께 계획을 실행하려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그는 결국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먹잇감을 훔쳐간 바로 그 소년에게 말입니다. 그것은 사타루가 자신의 계획을 망친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연이 아니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함정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는 외로운 미사토에게 아이스하키 경기에 참석하도록 권유했고 그 사실을 하루미에게 알렸습니다. 하루미가 사타루에게 말할 것이 고 사타루가 나타난다면 그의 의심은 사타루가 자신의 적이라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는 미사토에게 약이 든 음료를 주어 설사제를 타서 그녀를 화장실로 유인했고 시라토리 푸드에 배달을 시켜 트럭이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도록 했다. 사타루를 속이기 위한 가짜 장면을 만든 것이다. 퍼즐의 모든 조각이 그가 계획했던 대로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본 모습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타고 있는 차는 방금 훔친 것이라고 했다. 특별히 고른 것은 주변에 다른 많은 같은 모델과 색상의 차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언제든지 미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했다. 사토루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꼈다. 진실은 내내 그의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모든 단서와 야시로의 모든 말 모든 행동을 떠올렸다. 심지어 야시로 가쿠라는 이름이 용의자 명단에 있었던 것까지 기억했다. 사다의 집에서 보았던 명단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름도 그곳에 있었고 야시로를 너무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속여 그의 선생님을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했었다. 하지만 이제 벌거벗은 진실에 직면하자 그는 받아들여야 했다. 살인자가 다름 아닌 야시로라는 것을 바로 눈앞에 앉아있는 야시로였다. 차는 담을 뚫고 질주했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아름답지만 차가운 죽음을 예고하는 불길한 풍경이 펼쳐졌다. 야시로는 다리 밑으로 차를 몰아 중간쯤에 멈췄다. 그는 사토루에게 안전벨트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게임의 끝이라고
야시로는 여전히 사타루가 어떻게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계획을 망쳤는지 믿을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것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마치 사타루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야시로는 자신이 하려는 일이 사토루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진심으로 그를 존경한다고 했다. 그는 사토루를 죽이는 것을 자신의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토루가 소리쳤다. 이것이 우리 둘 모두에게 게임의 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야시로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사토루가 이 마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사토루가 원하던 것이었고 자신에 대해서는 사토루에게 직접 죽음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 순전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토루는 절망에 찬 비명을 질렀다. 야시로를 저주하며 죽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가 파멸하는 것을 볼 때까지. 하지만 야시로는 헛된 야망이라며 차갑게 답했다. 가속 페달을 밟자 그는 아래의 얼음강으로 추락했다. 얼어붙는 물속에 잠긴 마지막 순간에 폐의 공기가 바닥나고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그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모습이 사토루의 마음에 스쳐 지나갔다. 그의 어머니, 그의 친구 쿄와 에리, 미래에 그를 믿어주었던 소녀. 그는 얼어붙어 무력했고 다시 한번 운명에 삼켜진 듯했다. 차가운 어둠 속으로 깊이 가라앉으며 살인자 가쿠의 소름 끼치는 독백 속에서 야시로는 과거의 기억으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뒤틀린 사이코패스적 본성을 엿볼 수 있는 그가 6학년이었을 때 여자 동급생이 그에게 상자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 안에는 햄스터 7, 8마리가 있었다. 부주의한 번식의 결과로 그녀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야시로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 실험을 했다. 그는 큰 술병에 물을 가득 채웠고 그들 모두를 그 안에 떨어뜨렸다. 3시간 뒤 저녁 식사 후 그는 방으로 돌아왔고 눈앞의 광경에 매료되었다. 오직 한 햄스터만이 다른 것들 위에 서서 살아남아 있었다. 시체들,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잔인한 생존의 모습.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는 그 햄스터를 키우기로 결정하고 스파이스라고 이름 지었다. 그 사건은 그에게 오화를 상기시켰다. 거미줄 칸디다라는 이름의 죄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지만 한 번 자비로운 행동을 한 적이 있었다. 거미의 생명을 살려줌으로써. 그 때문에 부처님은 그를 구하기 위해 하늘에서 실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칸디다가 기어오르기 시작하자 그는 발로 차버렸다. 다른 죄인들을 그 실에 매달리려던. 그리고 그 순간 실은 끊어졌다. 그로 인해 그는 다시 지옥의 심연으로 떨어졌다. 야시로는 스파이스를 만난 이후로 그는 거미줄을 보기 시작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특정 사람들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그리고 그 실을 가진 사람을 보면 누구든 죽였다. 그러던 어느 날 사토루라는 소년이 그의 계획을 망쳤고 그 소년의 머리 위에도 거미줄이 나타났다. 야시로가 사토루를 죽이려 했지만 그 소년은 살아남았다. 야시로는 그에게 스파이스라는 별명을 붙이기로 했다. 그리고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현재로 전환되었다. 사토루는 15년간의 혼수 상태 끝에 마침내 깨어났다. 그의 정신은 여전히 11살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26살의 몸으로 성장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너무나 다른 세상 새로운 시대에 방향을 잃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그의 어머니 사치코는 비범한 사랑과 인내심으로 지난 15년을 하루 4시간씩 그의 몸을 돌보는 데 헌신하며 보냈다. 그의 관절과 근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그녀는 심지어 EMS 장치를 사용했다. 지난 3년 동안 그가 깨어날 날을 준비하기 위해 그리고 그 덕분에 그의 회복은 의학적 기적으로 여겨졌다. 의사 키타무라가 반복적으로 그의 상태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했다. 사토루가 의식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중요한 기억 대부분을 잃었다. 특히 그를 혼수 상태에 빠뜨렸던 그 사건과 관련된 것들. 그 기억들은 잠겨있는 것 같았다. 그의 마음속 닫힌 문 뒤에 그는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 인내와 같은 복잡한 성인 단어들을 심장 모니터 그리고 상실감과 같은 그의 29살 타임라인의 기억들이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할 수 없었다. 그가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이러한 모순은 그를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사토루의 새로운 삶은 재회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의 오랜 친구 케냐와 히로미와의 이제는 성장하여 성공한 케냐는 변호사가 되었고 히로미는 의사가 되었다. 그들은 병원에서 그를 방문했고 사토루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과 사소한 일들에 대해. 하지만 그는 알아차렸다. 케냐가 그에게 무언가를 묻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것을. 중요하지만 망설이는.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조심하라고 경고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회상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15년 동안 오직 그만을 위해 살아온 과거를. 사토루는 그가 기억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자신도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적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재활 훈련 중 사토루는 예상치 못하게 히나즈키 카요와 재회했다. 과거에 그가 한때 목숨을 걸고 구했던 소녀 카요는 이제 하루미와 결혼하여 스기타 카요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무척 귀여운 아들을 안고 있었는데 이름은 무라이미레라는 뜻이었다. 카요는 사토루에게 고백했다. 그들이 행복을 찾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마치 그를 두고 떠난 것처럼 그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동안. 하지만 기억하는 나이를 넘어선 성숙함으로 사토루는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쥐고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들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지금의 자신이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카요는 사토루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한때는 외로운 삶만을 상상했지만 이제는 가족이 생겼고 모든 것이 그 덕분이라고 말하며, 그 말들과 함께 무라이의 모습은 그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왔던 미래이기에 사토루를 깊이 감동시켰다. 비록 그는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결의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새로운 목적에 이끌려 사토루는 재활에 진지하게 몰두했다. 의사에게 훈련 일정을 2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하며 가능한 한 빨리 밖을 걸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또한 구미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와 친구가 되었다. 백혈병으로 치료받고 있던 그녀는 곧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는 그녀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했다. 용기를 찾으려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소를 상상해야 한다고 말해주었고, 물론 그녀 자신도 미소 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 순수한 우정은 사토루의 친절함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결코 변치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의 갑작스러운 명성은 또한 파파라치들의 관심을 끌었다. 가십 잡지에서 온 그들은 은밀히 병원 안뜰에서 그를 촬영했다. 누군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해야 했다. 이런 성가신 일은 마지막 만남의 무대를 마련했다. 어느 날 한 낯선 남자가 나타나 자신을 소개했다. 정치인 니시조노 마나부라고. 하지만 사토루는 묘한 친근감을 느꼈다. 그때 그 남자는 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다. 그는 가쿠 야시로였다. 사토루의 5학년 담임 선생님. 15년 전 그를 익사시키려 했던 살인자. 사토루는 아직 기억을 되찾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야시로와 대화했다. 야시로는 설명했다. 자신이 바뀌었다고. 정치가의 가문에 장가든 후 이름을 바꾸었고 이제 그 장인의 정치 경력을 물려받았다고. 심지어 자신이 직접 주선했다고 밝혔다. 쿠미가 바로 그 병원에 입원하도록 병원 원장과의 인맥을 통해 그는 사토루가 일찍 깨어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해 15년을 간절히 기다려왔다고. 그의 말은 거짓과 분명한 숨겨진 협박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오후 야시로는 사토루를 찾아가 제안했다. 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파파라치를 피해 그는 사토루를 비밀 엘리베이터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를 병원 옥상으로 데려갔다. 한적하고 금지된 곡그 배경은 야시로에게 떠올리게 했다. 사토루와 친구들이 예전에 가졌던 비밀기지를. 그리고 바람 부는 옥상에서 숙적을 마주한 사토루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그는 기억을 되찾았다고 선언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차가운 병원 옥상에서 마지막 대결이 사토루와 그의 숙적 사이에서 야시로가 종말에 가까워지면서 절정에 달했다. 사토루가 모든 기억을 되찾았다고 알렸을 때 과거의 마지막 조각들이 그의 마음속에 제자리를 찾았다. 히나즈키 쿄와의 감격적인 재회를 통해 그가 구했던 소녀는 이제 행복한 엄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아들 무라이가 함께 있는 모습.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의 기억 속 잠긴 문을 활짝 열어젖힌 사토루는 마침내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히나즈키를 구했던 것을 기억했다. 비극적인 운명으로부터.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아야와 미사토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노력했었다는 것을 포식자에게 더 어려운 목표물로 만들면서 사토루의 힘은 되찾은 기억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변함없는 지지에서도 나왔다. 케냐와의 나중 대화에서 그는 친구들이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케냐는 그는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설명했다. 과거를 파헤치는 것을 사토루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하지만 사토루가 혼자 싸울 작정이라면 다시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케냐는 사토루의 15년간 혼수 상태 동안 사토루의 용감한 행동이 모두에게 영감이 되었다고 밝혔다.
히로미는 병원에서 사토루를 방문한 뒤 의사가 되었고 케냐는 변호사가 되었고 계속해서 사와다와 협력하여 공격자를 수색했으며 사토루를 공격했던 그들은 아이에서 모두 강한 성인으로 성장했으며 그들의 영웅을 따라잡고 함께 싸우기를 열망했다. 그와 함께 케냐의 말은 울려 퍼졌다. 에어리의 말처럼 사토루의 마음속에 자신을 위해 누군가를 믿고 싶어하는 말처럼. 그리고 사토루는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동맹들이 있었다.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다. 그 자신감에 힘입어 사토루는 야시로와 대면했다. 그는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집착한 채였다. 사토루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치 사토루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토루는 두려워하는 대신 그 사실을 확인했다. 야시로는 섬뜩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계획을 드러냈다. 정교하게 사토루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꾸며진 계획이었다. 그는 사토루가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 케냐에게 전화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15년 된 사건에 대해 만료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새로운 범죄를 꾸며냈다. 그는 쿠미에라면 사토루가 친구가 된 백혈병 환자의 사봉지가 주입될 것이며 오후 4시 30분에 치명적인 근육 이완제가 그리고 사토루의 지문이 그 봉투에 심어져 있었다. 야시로의 시나리오는 사토루가 자비로운 살인 행위를 저질러 수술을 앞둔 겁먹은 어린 소녀를 위해 행동했다고 했다. 그리고는 죄책감에 시달려 자살했으며 옥상에서 휠체어를 굴려 완벽한 벗어날 수 없는 덫이었다. 야시로는 사토루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미래를 보는 비밀을 밝혀서 쿠미를 구할 희박한 기회를 얻거나 아니면 침묵하고 둘 다 죽게 내버려 두라고. 하지만 시간은 다 됐고 야시로는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다. 사토루의 말이 미래에 대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확신했지만 사토루는 심리적 공격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그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쿄가 방문했을 때 그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은 어머니는 쿄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토루가 성장하여 자신의 과거를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사토루는 다음 철학의 영감을 받았다. 자신 안에 공허함을 채우는 것. 야시로가 한때 그에게 가르쳤던 교훈이었다. 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사토루는 그들의 게임이 오래전에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진정한 승자는 모두를 구했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었다. 히나즈키 쿄, 나카니시 아야 히로미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까지 야시로가 원래 시간선에서 죽였던.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밝혀냈다. 자신이 여러 번 삶을 되풀이했다는 것. 그리고 야시로의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시로의 모든 계획을 파괴할 수 있었다. 그것이 야시로가 사토루와 관련된 그 누구도 죽일 수 없었던 이유였다. 사토루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다. 15년 동안 야시로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죽일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토루는 야시로의 존재 이유가 되었다. 그의 삶의 목적, 그의 희망이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을. 사토루는 야시로에게 살인자로서의 목적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자신의 존재로 대체했다. 그리하여 사토루는 승리했다. 이 말들은 야시로의 공허한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를 완전히 산산조각냈다. 필사적인 분노에 휩싸여 그는 앞으로 돌진했다. 자신이 다시 이길 것이라고 소리쳤지만 사토루는 자신의 휠체어를 옥상 가장자리로 밀었다. 야시로는 자신이 마지막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사토루를 잡으려고 앞으로 달려들었지만 사토루가 이 순간을 너무 오래 기다려왔음을 깨달았다. 그는 사토루를 떨어뜨렸다. 떨어지는 사토루를 지켜보면서 야시로는 무의식적으로 뒤틀린 해방의 미소를 지었다. 사토루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뒤를 따라 몸을 던졌다. 하지만 그것은 아래에서 세심하게 계획된 추락이었다. 사타루의 친구 케냐와 다른 사람들은 이미 거대한 에어쿠션을 설치해놓았고 사타루는 구출되었습니다. 야시로는 현장에서 붙잡혀 체포되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사타루의 완벽한 계획은 친구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적의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 후 사토루는 자신이 잃었던 15년을 되돌아보았고 더 이상 그것을 상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워졌던 세상에서 친구들은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만화가가 되었고 그의 작품나의 영웅은 그의 삶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화를 찾았고 더 이상 부활 현상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여행자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눈 내리는 밤 익숙한 다리 아래에서 그는 에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었던 소녀를. 그들의 재회는 새로운 미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바쳐 얻으려 했던 사타루는 진정으로 마음속 공허함을 채웠고 모든 의미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끝납니다. 안녕히 계세요.